허름한 학교에서 박현수는 매일 맞고 다녔다. 그는 학교 최하위 등급인 감마였다. 일진들이 그를 때리는 동안 선생님들은 그 싸움을 지나치며 못 본 척했다. 돈도 가족도 믿어주는 사람도 없었다. 현수는 경찰에 연락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완전히 절망한 그는 마요네즈와 눈물, 피가 필요한 인터넷 유행 의식을 치르기 위해 학교에 마요네즈를 가져왔다. 이 악몽을 끝낼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가 머리에 발차기를 맞았을 때 그의 피가 공중으로 튀어 의식 바로 위에 떨어졌다. 마법진이 빛나고 모두 앞에서 영웅이 나타나 기태의 얼굴에 키스했다. 모두 그 장면을 보며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영웅이 눈을 떴을 때 그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하며 기한수는 영웅의 능력이 키스인지 궁금해했다. 기태는 키스한 남자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그가 또 한 번 주먹을 날리려 하자 영웅은 그것을 잡고 팔을 너무 세게 쥐었다. 일진이 도망치려 했지만 영웅은 그의 다리를 잡아 얼굴을 땅에 쳐박아 기태를 완전히 기절시켰다. 다른 녀석들이 복수하려 달려들었지만 그 키스남은 주위 모두에게 주먹을 날리기 시작했다. 혼란이 진정된 후 영웅은 원래 세계에서 아내와 키스하던 중 갑자기 이 소년 때문에 이 세계로 소환되었다고 설명했다. 상황을 정리한 후 그들은 거래를 했다. 영웅은 학교의 일진들을 소탕해야 했고 소년은 그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했다. 학교를 거닐던 중 영웅은 익숙한 힘을 감지했다.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그의 성검 그랜델은 똥 묻은 뚫어뻥이 되어 있었다. 이 세계에서 어떤 일진들이 화장실에 들어와 뚱뚱한 아이를 때리고 있었다. 영웅은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똥 묻은 검을 집어들어 일진의 얼굴에 바로 던졌다. 소년은 그 악취에 질식해 기절했다. 그들 중 하나가 기습을 시도했지만 공격이 닿기 직전 영웅은 순전히 본능으로 그것을 막았다. 그는 이미 몸을 돌려 그의 얼굴에도 똥 묻은 검을 날렸다. 현수는 마침내 그들이 수년간 자신에게 저지른 모든 것에 대해 복수하고 있었다. 아무도 그 냄새를 견딜 수 없는 성검으로 화장실 녀석들을 처리한 후 현수는 그들이 베타 등급이며 그들보다 더 높은 등급의 녀석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검을 땅에 밟고 목청껏 소리치며 모든 일진들에게 욕을 퍼부었고 그들 모두가 영웅을 박살내고 싶어 교실에서 뛰쳐나오게 만들었다. 소녀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며 겁에 질렸지만 영웅은 금방 끝낼 것이라며 완전히 침착했다. 그에 따르면 이 학교의 모든 불량배를 상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모두 한 곳에 모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의 두 영웅은 양쪽에서 공격받는 처지가 되었다. 그 순간 소녀는 자신들이 곧 죽을 것이라 생각하며 울기 시작했지만 기사는 여전히 침착했다. 영웅은 일진들을 쓰러뜨리는데 두 가지 동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는 당장 돌아가야 할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일진들이 얼마나 비열한지 목격한 이상 행동하지 않는다면 영웅이라는 칭호에 걸맞지 않기 때문이었다. 붉은 모자를 쓴 남자는 그의 첫 번째 영웅급 검수를 펼치기로 결심했다. 발도로 알려진 강력한 일격이 일진들에게 가해졌고 그 위력은 너무나 막강해서 순식간에 그들을 압도했다. 현수는 이 강력한 검술이 사실상 오물방출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렇게 일진들의 눈과 입은 똥으로 가득 찼다. 이는 불량배들을 크게 분노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영웅을 겁쟁이라 부르며 뒤에서 공격하기로 했다. 그 순간 영웅은 그의 동료를 발판으로 삼기로 결정했다. 그는 불량배들에게 겁쟁이라고 불리는 것이 오히려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다. 결국 그에게 때로 덤벼든 것은 자신들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전히 그의 손아귀에 있었다. 영웅은 까부는 고등학생들을 처리하는데 주먹 한 방이면 충분했다. 그가 얼마나 강한지 보고 일진들은 영웅에게 때로 덤벼들기로 했다. 그리하여 그는 강력한 무기를 굳게 쥐고 수많은 적들에게 폭풍 같은 공격을 퍼부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진들은 좌우로 쓰러져 나갔지만 바로 그때 일이 벌어졌다. 고릴라 같은 녀석이 뒤에서 기사를 붙잡는 데 성공했다. 이는 나머지 불량배들을 크게 기쁘게 했다. 학교의 베타랭크 1위인 프로 레슬러 임상동이 그의 치명적인 소나기로 기사를 붙잡았다. 그 학생은 영웅이 자신을 똥으로 공격한 것에 짜증이 나서 점원 스플렉스로 갚아주기로 했지만 뭔가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째서인지 영웅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 거구의 점원 스플렉스에 저항한 사람은 처음이었다. 임상동은 마치 거대한 산을 잡으려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영웅은 그 학생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실망일지 지적했다. 그의 손을 떼어내며 그는 만약 자신이 일진의 아버지가 된다면 즉시 그의 목숨을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량배의 멱살을 잡으며 그가 말했다. 그리고 그대로 땅에 내동댕이 쳐지자 그 거구는 의식을 잃었다. 베타랭크 1위가 그렇게 쉽게 한 방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나머지 학생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결국 그들은 모두 겁을 먹고 살기 위해 도망치기로 결정했다. 불량배들은 오물로 싸우는 누군가에게서
도망치는 자신들의 처지에 분노하고 굴욕감을 느꼈다. 그렇게 기사는 소환사에게 모든 일진들을 물리쳤다고 알리며 만족하는지 물었다. 이것을 본 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들은 잠시 후 이제 망했다는 교문 앞에서 일진들은 나가는 모든 학생들에게 최근에 영웅 복장을 한 사람을 봤는지 물었다. 우리의 주인공은 이미 일진들이 교문에 몰려들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누군가에게 발견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 순간 영웅은 학생이 자신에게 준 옷에 대해 언급하기로 했다. 처음에 그는 그것이 일종의 전투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체육복이었다. 소환사는 영웅에게 그의 갑옷이 시선과 문제를 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영웅은 일진들이 자신보다 현수를 찾는데 더 집중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고, 소녀는 이 모든 난장판이 그 때문이라고 그를 자신은 오직 현수의 요청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라고 설명했고, 현수는 그의 무모함에 대해 전혀 몰랐다. 그리고 기사가 충격받게도 만약 그가 계속 그렇게 무모하게 행동한다면 더 강한 적들과 맞서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이로 인해 그는 이 학교에 강력한 마왕 같은 학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현수는 이 세계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곳이지만 승속남고는 예외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주인공은 영웅에게 앞에 있는 학생들을 보라고 했다. 박현수는 학교의 랭킹 시스템을 설명하기로 했다. 이곳에는 3개의 학생 등급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괴롭힘당하는 학생들을 나타내는 감마 등급이다. 반면에 일진들은 베타 등급으로 불리며 어제 기사가 물리친 프로 레슬러가 그들의 1위이다. 가장 강한 베타를 쓰러뜨렸으니 모두가 자신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영웅은 혼란스러워했고, 현수는 3번째 등급이 있다고 지적했다. 베타 등급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고 진짜 골칫거리는 알파 등급에 있는 녀석들이었다. 소환사는 현재 학교에 영웅인 기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5명의 알파 등급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의 단순한 새 친구는 모든 적을 찾아내어 모두 물리쳐야 한다고만 이해했다. 그러자 현수는 그의 손에 들린 뚜러뻥에 대해 물었고, 영웅은 그의 믿음직한 성검 그랜데를 새 친구에게 소개했다. 자신의 검이 적의 목을 쉽게 베었어야 했다며 의구심을 표하자 현수는 당황하며 살인은 금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현수는 기사에게 새 뚜러뻥을 사줘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그는 성검은 단순히 사거나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조용히 적을 지나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누군가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다름 아닌 이전에 만났던 뚱뚱한 학생이었는데 그는 차원의 문을 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어리둥절한 영웅은 그에게 정말 그런 힘이 있는지 물었다. 그 학생은 그런 건 모르지만 학교에서 탈출할 비밀 통로를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우리의 영웅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다. 그곳에 도착하자 그는 그들에게 비밀 통로의 위치를 가리켰다. 그러고 나서 그 뚱뚱한 학생은 계속 자신을 따라오라고 재촉했다. 그 소녀는 영웅이 자신을 도우려 한 것에 대해 감사할 기회를 잡았다. 우리의 기사는 그저 자신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 뚱뚱한 학생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감사하며 울기 시작했고 이내 자신의 배신에 대해 사과했다. 이제 그는 칭찬받고 있었다. 베타 랭크 1위는 그에게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 큰 호의에 대한 대가로 자신과 나머지 일진들이 한 달 동안 그와 나머지 감마 등급 학생들을 괴롭히지 않기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다시 한번 영웅과 마주치게 되어 매우 기뻐했다. 이번에는 지원 병력까지 데려와서 한바탕 벌일 생각에 신이 나 있었다. 이것을 본 용사는 친구에게 뒤로 물러서라고 말했다. 그의 계획은 현수를 위해 탈출로를 만들기 위해 불량배들과 싸우는 것이었다. 하지만 다가오는 싸움에 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거인이 뒤에서 그를 덮쳤다. 알파랭크 5위인 이명은 용사가 정말 자기 동생을 다치게 한 놈인지 따져 물었다. 상동이 다친 것에 격분한 형은 이 기사에게 복수할 테니 각오하라고 말했다. 그 순간 박현수는 용사가 땅바닥에 맹렬하게 내동댕이 쳐지는 것을 공포에 질려 지켜봤다. 이걸로 용사는 마침내 불량배의 길에서 치워졌다. 그러자 알파는 용사의 공범에게로 돌아섰다. 현수는 감히 랭크 모임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불려나갔다. 임형은 그 깡마른 범생이에게 용사와 같은 운명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그때서야 누군가 끼어들기로 했다. 어쩐 일인지 아까 그 뚱뚱하고 순종적이던 범생이가 나서기 시작했다. 그는 알파에게 동생에게 잘못한 자들을 데려오면 한 달 동안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상기시켰다. 이명은 자신이 불량배로 낙인 찍힌 것에 꽤 충격을 받았고 감마 랭크들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재촉했다. 겁에 질린 학생들은 따를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들은 강력한 늑대 앞에 양처럼 무력했기 때문이다. 알파는 매우 위압적으로 보였고 학생 중 한 명의 뺨을 때렸다. 그 실력자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그를 괴롭힌 적이 있는지
물으며 대답을 요구했다. 그렇게 위압적이고 끔찍한 존재 앞에서 간마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는 이것이 괴롭힘이 아니라 재미있는 장난 같은 것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간마 랭크 2번을 부를 차례였다. 현수는 같은 질문을 받자 두 번째 학생도 같은 대답을 하는 것을 어리둥절하게 지켜봤다. 이것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괴롭힘이었기에 그는 자신이 목격하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이제 세 번째 학생을 부를 차례가 왔다. 하지만 질문을 하던 중 그들은 모두 일어서 있는 기사를 보고 충격에 빠졌다. 그의 소환사조차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그 불량배가 깨닫기도 전에 그는 뚫어뻥으로 얼굴을 맞는 자신을 발견했다. 용사는 그 쥐새끼가 방금 제 스스로 정체를 밝혔기 때문에 임형이 불량배인지 아닌지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제 반격을 개시할 시간이었다. 순식간에 거인은 뚫어뻥의 폭풍 같은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이것에 그는 꽤 화가 났고 용사의 재킷을 잡은 뒤 그의 손을 꽉 잡았다. 한 번의 내리꽂기가 효과가 없는 것을 보고 괴롭히는 자는 같은 기술을 계속해서 남발하기로 했지만 그리 인상적이지는 않았다. 그의 힘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벼운 상대를 뒤집을 수 없었다. 이유를 깨달은 후 알파는 단순한 뚫어뻥에 반격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몇 분 전 주인공은 용사에게 압축과 팽창에 대해 가르치려 했다. 현수는 이 세계인이 단순히 칼날을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기사에게 적어도 그의 신성한 뚫어뻥의 기본 속성은 배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등학생은 그것에 단호히 반대했다. 이것을 본 현수는 기사에게 뚫어뻥을 땅에 박아보라고 하며 직접 시범을 보여주기로 했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그 젊은이는 이제 뚫어뻥을 뽑으려 했고 용사는 오직 자신만이 성검을 휘두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가 아무리 약해도 눈을 반짝이는 그는 단순한 뚫어뻥 정도는 뽑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진짜 성검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현재로 돌아와 현수는 기사에게 방금 뚫어뻥의 압축과 팽창 개념을 사용했다고 확인시켜 주었다. 그리고 이것이 불량배들에 대항할 그의 무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되자 그는 그것을 땅에서 뽑아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용사는 그의 막강한 무기를 상대의 머리에 붙였다. 알파는 꽤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젊은이의 반격이 고작 이 우스꽝스러운 모자를 씌워주는 것이라는 사실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을 뽑으려 하자 불량배는 기술적인 문제에 부딪혔다. 어쩐 일인지 뚫어뻥이 그의 머리에 붙어버렸다. 불량배는 단순한 뚫어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심지어 그 물건의 진짜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것을 보고 감마 랭크 중 한 명이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는 즉시 그 물건이 얼마나 더러운지 지적했다. 그러자 그들은 뚫어뻥 하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이 말을 듣고 학생들은 화장실 청소가 가장 힘든 일임에 틀림없다고 조롱했고 그는 힘으로 그것을 떼어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떼어낼 수 없었다. 그 순간 용사는 움직이기로 결심하고 상대의 얼굴을 후려쳤다. 펀치는 너무나 강력해서 육중한 알파조차 몇 걸음 뒤로 날아갔다. 그러자 형은 용사가 풀을 사용했다고 비난하며 피하는 그에게 주먹을 날리려 했다.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논리적인 설명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는 갑자기 배를 맞는 자신을 발견했다. 강력한 알파가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었다. 이것을 본 베타 랭크들은 경악하며 형을 돕기 위해 앞으로 돌진했다. 이것을 본 용사는 그의 성검을 굳게 잡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기도 전에 불량배는 자신이 공중으로 휘둘러지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대로 알파는 그의 부하들에게 던져졌다. 이명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렇게 알파 랭크 5위는 전투 불능 상태가 되었고 그의 동생은 필사적으로 그를 깨우려 했다. 이명은 어떻게 이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기억하려 애썼다. 그제야 그는 이 모든 것을 동생을 위해 시작했다는 것을 떠올렸다. 하지만 시점이 막 회상으로 넘어가려는 순간 누군가 스크린 타임을 아끼기 위해 패널을 부수고 나타났다. 용사는 소환사에게 적의 눈을 주의 깊게 관찰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패배한 후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마족들이 짓는 똑같은 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게 말하며 이 세계인은 이들이 단순한 불량배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마무리 인력을 날리기로 했다. 그렇게 말하고 이제 동생을 처리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녀석은 전화를 하고 있었다. 상황에도 불구하고 임상동은 그 전화 통화에 안도하는 것 같았다. 사실 그는 지원군이 오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그렇게 말하며 모두에게 고개를 숙이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나머지 4명의 알파 랭크들이 마침내 현장에 들어섰다. 몇몇 학생들이 담배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누군가를 크게 화나게 했다. 짜증낸 사람이 알파라는 것을 보자 베타 랭크의 투지는 즉시 떨어졌다. 이 자는 다름 아닌 알파 랭크 4위 베타 보자였다. 이것을 본 학생은 즉시 사과했다. 그의 친구 중 한 명이 오늘 그가 얼마나 화나 보이는지 즉시 지적했다. 4위는 사업이 막 번창하기 시작했을 때 누군가 그들의 일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화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완전히 충격에 빠졌다. 모두가 이미 쓰러져 있었다. 5분 전 임상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미치광이처럼 웃기 시작하며 우리 영웅들이 곧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때서야 누군가 그의 머리를 때렸다. 용사는 그에게 너나 잘하라고 쏘아붙였다. 그러고는 친구에게 돌아서서 지원군이 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극도의 충격에 빠지게도 현수는 겁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다. 패닉의 기미를 눈치챈 용사는 뚱뚱한 학생에게 그가 안내하기로 한 비밀 출구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뚱뚱한 학생은 그들이 방금 만들었다고 설명했고 마른 남자는 그가 내내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수는 지금 패닉에 빠질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친구가 알파 랭크 5위를 쓰러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남은 4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사실 그는 용사가 학교 1위 알파와 1대1 전투를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이것을 보고 그는 할 일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예상했던 대로 용사는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나머지 불량배들을 그냥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소환사는 자신의 소환수에게 힘없는 나머지 감마 랭크들을 가리켰다. 현수는 그들이 적과 싸우는데 집중하면 이들을 보호할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순간 용사는 자신의 임무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임을 상기했다. 성검은 고등학생의 말에 동의했다. 마물 사냥을 통해 직접 배웠듯이 적을 무찌르려면 반드시 적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고 즉시 주인에게 지적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곳을 탈출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많은 노력 끝에 현수는 용사를 설득할 수 있었다. 탈출할 길을 아냐는 질문에 지구인은 일단 저 구멍으로 가야 한다고 간단히 말했다. 그때서야 그들은 길을 막고 있는 작은 무리를 발견했다. 양아치들은 알파 랭크들이 도착해서 문제아들을 처리할 때까지 전선을 지키고 싶어 했다. 정문을 다시 탈환할 시간이 없었기에 이건 꽤나 성가신 일이었다. 이를 본 용사는 길을 열기로 결심했다. 그의 목표는 친구와 나머지 감마 랭크들을 탈출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기사와 그의 뚜러뻥은 무장한 불량배 무리를 향해 홀로 돌진했다. 현재로 돌아와 막 도착한 알파 랭크들은 적이 탈출하기 전에 자신들의 병력을 순식간에 쓰러뜨린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게이머는 할아버지가 전학생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근처 어떤 학교도 자기들 영역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을 것이기에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운송 감독관이자 알파 랭크 넘버 3인 수송만의 말에 따르면 남은 설명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넘버 2이자 물류 책임자인 이기문윤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기문윤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만약 송만이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하고 싶다면 살기를 뿜어내고 있는 게이머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만은 물러서지 않고 반격하기 시작했다. 두 강자가 살기를 드러내자 모든 학생들은 겁에 질렸지만 한 명만은 동요하지 않았다. 금발의 남자가 그들에게 멈추라고 재촉했다. 그는 이미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분할 때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가 범인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자 금발 남자는 침입자가 감마 랭크 중 한 명과 함께 있다는 정보를 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용사라고 칭하는 것을 알게 되자 젊은 남자의 눈에 갑자기 분노가 타올랐다. 한편 문제의 용사는 어리둥절한 듯 보였다. 그는 친구가 자동차라고 부르는 말 없는 마차에 매료되었다. 그리고 젊은 뚜러뻥 소유자가 그중 하나를 타고 싶어하며 둘이 티격태격하기 시작했을 때 누군가 자신의 보스에게 손자에서 온 이상한 문제아를 찾아냈으며 그들이 찾던 사람인 것 같다고 보고했다. 그날 밤 늦게 소녀는 용사에게 그의 세계에는 강한 마물들이 있냐고 물었다. 젊은 남자는 마왕과 오행성이 있다고 확인해 주었는데 이는 소년에게 다소 익숙하게 들렸다. 이 세계로 소환되기 전 기사는 마왕과 그의 부하들을 물리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족은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용사는 빨리 힘을 되찾아야 했다. 그 순간 우리의 영웅들이 도착했다. 고등학생은 그를 다른 세계, 즉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처음에 용사는 건물 전체가 박 씨의 저택이라고 생각했지만 젊은 남자는 사실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갑자기 누군가 용사에게 밝은 빛을 비췄다. 기사는 자신이 기습 공격의 대상이 된 것을 발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날아오는 금속 방망이를 성공적으로 막아냈다. 하지만 그 일격의 위력 때문에
용사는 나가 떨어졌다. 공격자는 자신의 공격이 막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현수와 용사는 거대한 오토바이 갱단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들의 리더는 용사가 베타 랭크들을 이기고 현수를 쓰러뜨린 사람이냐고 물었다. 노동 감독관은 이제 용사와 마주하게 되었다. 그에 대해 묻자 현수는 친구에게 이 자가 알파 랭크의 넘버 4라고 알려주었다. 넘버 1이 먼저 행동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지만 노동 감독관은 불복종하기로 결정했다. 사실 그는 바로 지금 여기서 용사와 싸우고 싶어 했다. 갑자기 그들의 싸움은 모든 이세계물의 주인공에 의해 중단되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반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갑자기 거대한 트럭에 치였다. 이것은 그의 부하들을 경악하게 했다. 넘버 4는 이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범인이 모습을 드러내자 짜증난 불량배들은 그에게 남자답게 맞서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그제야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바로 알파 랭크 넘버 1이었기 때문이다. 제때 친구를 피신시킨 기사는 그를 확인하러 달려갔지만 소년이 겁에 질린 것을 발견했다. 현수는 이 예상치 못하고 무시무시한 존재에 충격을 받았고 그 존재는 즉시 용사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넘버 1은 그 젊은 남자가 이 세계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그의 용사 행세가 역겹다고 주장했다. 알파 랭크 넘버 1이 눈을 드러내며 자신 또한 용사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말하며 금발 남자는 빨간 머리 남자에게 드디어 자신이 기억나냐고 물었다. 건강하고 맛있는 마요네즈를 찾을 때는 최고의 영양 성분으로 만들어진 것을 찾아야 합니다. 히빈 마요네즈, 이제 온라인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운전자는 매일 보는 마요네즈 광고의 양에 흥미를 느꼈다. 그는 누군가가 단 하나의 조미료로 식품 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보는 것이 꽤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나가던 운전사가 일을 마치고 쉬려고 할 때 그는 밖에서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다. 그 순간 용사는 깨달았다. 이제 금발 남자를 앞에 두고 그는 이 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하며 즉시 사과했다. 기사는 이 세계에 다른 누군가가 용사 칭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 갑자기 상대가 기습을 시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사는 펀치를 맞고 금발 남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설명을 요구했다. 넘버 1 용사는 주먹을 풀고 발차기를 날리며 빨간 머리가 자신을 기억하든 말든 상관없다고 단언했다. 이것은 우리 용사에게 충격이었다. 누군가가 실제로 그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알파 랭크 넘버 1은 여기서 그를 죽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본 기사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는 친구에게 이 강력한 금발의 인물에 대해 물었다. 현수는 그를 학교의 알파 랭크 넘버 1이자 불량배들의 우두머리인 최진성이라고 소개했다. 진성은 부하들에게 어떤 방해도 막으라고 재촉했고 불량배들은 재빨리 움직였다. 그들은 이미 자리를 잡았다. 이제 완전히 포위된 현수는 탈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용사는 친구에게 자신의 싸움에 개입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그 순간 검은 부상당한 주인에게 적이 낯설면서도 익숙한 기묘한 기운을 내뿜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것을 보고 기사는 이 싸움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다. 그 순간 양아치가 용사를 조롱하기 시작했지만 곧 뚫어뻥으로 얼굴을 맞았다. 용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자세를 가다듬고 상대에게 폭풍 같은 공격을 퍼부은 후 모든 힘을 모아 마지막 일격을 날리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우리의 기사는 싸움을 빨리 끝내는 데 실패했다. 그는 적이 옷을 사용해 자신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러자 보스는 성검이 일반 뚫어뻥보다 더 아픈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하며 그 새로운 형태를 조롱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재킷을 사용해 뚫어뻥을 쳐내고 적의 복부를 가격했다. 그 일격은 너무나 강력해서 용사는 멀리 날아갔다. 알파의 말에 따르면 성검은 이제 화장실 청소에나 쓸모 있을 뿐이었다. 그 순간 기사는 무기를 사용해 땅을 붙잡았다. 그렇게 그는 더 이상 날아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멈췄다. 그의 목표는 뚫어뻥의 반동을 이용해 상대에게 다시 튕겨나가는 것이었다. 갑자기 얼굴에 무언가가 던져졌을 때 재킷이 시야를 가렸고 깨닫기도 전에 용사는 머리를 걷어차였다. 상대는 그에게 반격할 기회를 주려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남자는 계속 서 있었다. 그는 재킷을 치우고 상대에게 돌진했지만 상대는 쉽게 피한 후 발차기로 결국 용사의 얼굴을 가격했다. 그렇게 그는 양아치들이 만든 벽으로 던져졌다. 그들은 그만두지 않고 자신들의 초강력 보스가 이제 그를 굴복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롱하기 시작했다. 그들 중 하나는 감히 그의 뒤통수를 때리기까지 했다. 이것을 본 용사는 반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양아치가 여전히 매달려 있는 채로
온 힘을 다해 무기를 휘둘렀다. 악당은 놀란 채로 남았다. 부하가 보스에게 날아가자 그는 자신의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 생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랭킹 1위 알파는 그를 발판으로 삼았을 뿐 사람을 무기로 뻔뻔하게 이용한다며 용사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불량배들을 사람으로 취급하길 거부하며 실제 오토바이로 적을 후려치려고 했습니다. 그 공격은 너무나 강력해서 랭킹 1위를 날려버렸고 그는 근처 벽에 처박혔습니다. 용사에 따르면 그의 상대와 그 무리들은 인간이라고 불려서는 안 됐습니다. 적도 전적으로 동감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쇠사슬을 단단히 잡고는 상관없다며 재빨리 용사를 올감했습니다. 보스에 따르면 약육강식의 법칙은 어디에나 적용되며 이 세상에서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사실 그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모든 영역과 세계에서 절대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모두가 다가오는 사이렌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보스는 꽤 실망했고 일단 싸움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쇠사슬을 휘둘러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자 강대한 용사조차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알파는 이게 꽤 실망스럽다고 여기며 기사에게 작별을 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서려고 했지만 너무 약해서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종족을 박멸하고 싶다는 용사의 주장을 듣자 그 불량배는 격분했습니다. 용사는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현존하는 모든 불량배를 찾아내 그들의 악행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 불량배는 그 말이 용사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혼자 싸우고 있기에 그 주장을 실현할 수 있을지 의심했습니다. 보스에 따르면 기사가 학교에서 소란을 일으키자마자 모두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근처 모든 학교의 불량배들이 이제 동맹 하나 없는 그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보스는 도전을 즐긴다면서 다음에 만날 때는 직접 용사를 박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기사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용사는 극도로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이 세계에 나타난 이후로 그는 싸우고 도망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본 고등학생은 그에게 깨우쳐 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용사에게 아직 지구에서의 첫날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한편 길 위에서 보스가 부하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그는 전화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심이 확인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은 그가 용사를 놓아준 것에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랭킹 1위는 그가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는 여전히 용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젊은이는 뭔가를 증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 새로운 세계에서는 약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용사에게 필사적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바로 지금 졸고 있는 그 용사 말입니다. 화산이 폭발했을 때 용사와 그의 일행은 악마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의 부주의 때문에 그는 거대하고 조직적인 악마 무리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계획을 생각하려 할 때 성녀는 그에게 집중하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힘든 일이 닥쳐도 언제나 그들의 도움에 의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법사 히빕도 동의했습니다. 그의 친구 데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짐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을 곁에 두고 전설의 용사는 앞으로 돌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황소 같은 악마가 그를 막아섰습니다. 그 생물은 용사가 꿈을 꾸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말했고 그래서 갑옷을 입은 기사는 그것의 목을 잡았습니다. 용사는 자신의 꿈이 불가능하지 않으며 동료들이 곁에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목이 졸린 악마는 오해를 풀려고 필사적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현수는 친구에게 학교에 늦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용사는 이것이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최기태는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벽에 난 구멍을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베타급 불량배인 것을 감안하면 자비를 하는 신세로 전락한 것은 꽤나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를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주황색 머리 아이가 용사에게 처음으로 덤볐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운송 책임자는 그가 어떻게 빨간 머리와 싸우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기태는 비 오는 날 땅에 떨어진 마요네즈에서 눈부신 빛이 나오더니 갑자기 용사가 자기를 덮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럴듯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게이머는 덩치 큰 친구에게 아이를 살살 다루라고 재촉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벽을 수리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기태는 사실을 말했는데 왜 벌을 받는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이 일은 그를 꽤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불행을 용사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다음에 만나면 빨간 머리를 땅바닥에 기게 만들겠다고 소리까지 질렀지만 바로 그 순간 빨간 머리가 그의 앞에 나타나 그가 이미 기고 있다고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잠시 후 현수가 그를 따라 구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용사는 그 불량배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뚜러뻥을 단단히 쥐고 그는 기태에게 아직도 불량배냐고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고 벽을 수리하러 왔다고 맹세하자 기사는 그에게 친구에게 사과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이를 본 기태는 현수를 향해 돌아서서 지금까지 끼친 모든 문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처음에는 현수가 사과를 받아줄 것 같았지만 갑자기 그는 불량배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자 소환사는 자신의 소환수에게 사람을 너무 쉽게 믿고 그렇게 용서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학교에 있으니 계획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밖으로 나갔다가는 어제의 불량배들과 마주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알파 중 한 명과 마주치기라도 한다면 상황은 정말 복잡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용사는 행동하기 전에 신중하게 계획을 생각하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불량배를 물리칠 만큼 강하다고 생각했던 기사는 그들이 그렇게 수가 많고 조직적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모험가로서 초보 시절 아직 동료들이 곁에 있었을 때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용사는 두 가지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에 대한 정보였고 두 번째는 믿을 수 있는 동료들이었습니다. 현수는 이것이 자신의 훈련편의 시작이라고 재빨리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기태가 일어섰습니다. 그 소녀는 용사에게 동료가 되겠다고 제안하며 결과를 약속했습니다. 그리하여 시끄러운 골칫거리를 조용히 시킨 후 우리의 영웅들은 중요한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현수는 동료 모집은 뒤로 미루고 지금은 정보 수집에 집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수조차도 표적이 되었기 때문에 교실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옛 불량배는 조용히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그에게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현수는 기태에게 도움의 손길을 빌려줄 수 있는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잠시 후 학교 주차장에서 감마 학생들은 서두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책임자는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학생 중 한 명을 멈춰 세우고 그가 들고 있던 상자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불량배는 그 불쌍한 아이에게 꺼지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이 불량배는 오늘의 진미를 살펴보기로 했지만 누군가 그를 발견하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를 위해 더 많은 일꾼을 데려온 사람은 다름 아닌 기태였습니다. 누군가 새내기들이 왜 마스크를 쓰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주황색 머리 아이는 그들이 아프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태에 따르면 그들의 병을 억제하는 것이 일꾼들의 효율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말에 현장 책임자들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들킨 줄 알고 안도했고 기사는 마스크가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놀랐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기태는 그들의 임무가 이 상자들을 지하실로 옮기는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무시당하자 그 소녀는 상처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트럭 안에 들어가자 용사는 파트너에게 정보를 필사적으로 모아야 하는데 왜 여기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들은 다른 곳으로 운송되고 있으며 학교가 화물 운송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밝혀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학교가 학생들이 경험을 쌓고 돈을 벌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현실에서 이곳은 애플의 노동 착취 공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사실 감마 등급은 수업 사이에 무료로 일해야 했습니다. 용사는 즉시 이것을 인간을 노예로 삼는 악마들에 비유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주인공은 용사가 물건들을 지하실로 옮기는 동안 짐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잠입했던 자가 트럭에서 내리자마자 그란델이 주머니에서 떨어져 굴러가더니 결국 누군가와 부딪혔다. 그것을 본 학생은 그 뚜러뻥에 흥미를 보였다. 주인은 연신 사과했다. 그 청년은 그의 머리카락과 뚜러뻥 같은 독특한 특징들을 유심히 살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뚜러뻥을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용사가 언젠가 그 친절을 갚겠다고 약속하자 학생은 그저 별일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어디에 있었냐는 질문에 기사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수는 친구에게 지하실로 따라오라고 했다. 그 순간 용사는 동료에게 이 문제를 모른 척해서는 안 될 선생님들에 대해 물었다. 소녀는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다. 그때 한 선생님이 불량배에게 달려가 학생에게 일을 시킨다며 소리쳤다. 그 남자는 학생에게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돈을 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했다. 선생님은 막 가서 돈을 주려던 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제 현금을 손에 쥔 남자는 자리를 뜨기로 했다. 학생 중 한 명이 벌써 수업 시간이 아니냐고 물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선생님은 이것이 돈도 벌고 좋은 신체 운동이 되니 오늘은 자습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그 남자는 언젠가 고마워하게 될 거라며 현장을 떠났다. 이것을 본 용사는 이 학교의 어른들 또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학교에서는 돈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다. 결국 여기 있는 모두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었다. 소년에 따르면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 그 사람은 바로 알파 서열 1위이자
이 피라미드 구조의 정점에 있는 최진성이었다. 우리의 주인공들은 그 흑마기 용사와 그의 성검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흥미로운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이 문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갑자기 제3의 인물이 그들에게 동의했다. 그 사람은 우리의 주인공들이 어떻게 이곳에 조용히 잠입할 수 있었는지 지적했다. 그는 다름 아닌 알파 서열 3위, 운송감독관 수송만이었다. 오래전 놀이터에서 누군가 어린 소년에게 다가왔다. 어린아이는 그 모든 장난감에 감탄했다. 그는 허락 없이 만져서 주인이 화났을 거라며 사과했다. 하지만 어린 소년은 그렇지 않다며 심지어 함께 놀자고 제안했다. 현재로 돌아와 깜짝 놀란 우리의 주인공들은 뒤로 물러섰다. 소년은 용사의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들은 이제 알파 중 한 명 앞에 서 있었다. 이것을 본 기사는 즉시 그에게 달려들었다. 송만은 재빨리 반응했고 갑자기 땅에 쓰러졌다. 그는 빨간 머리가 난데없이 자신을 공격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이는 용사를 크게 혼란스럽게 했다. 그는 심지어 이 소년이 알파 중 한 명이라는 것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후 좀 더 사적인 장소에서 모든 것이 용사에게 설명되었다. 송만은 자신이 알파가 되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청년은 그가 불량배가 되기에는 신체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를 확인시켜 주었다. 그리고 부모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라는 말에 송만은 두 분 모두 이미 돌아가셨다고 설명했다. 보통이라면 송만이 자신을 소개했겠지만 현수가 이미 자신에 대해 알고 있으니 불필요하다고 여겼다. 결국 모두가 그가 학교 이사장의 손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기사가 이사장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을 보고 그의 어린 친구가 나중에 알려주기로 했다. 그때 송만이 그들이 찾던 정보를 주었다. 최진성은 이 학교의 알파 서열 1위다. 이 청년이 학교에 쳐들어온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다. 이사장은 그가 그렇게 무례하게 사무실로 들어온 것에 대해 소리쳤다. 하지만 그가 알아채기도 전에 소년은 위압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사장 앞에 서자 진성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송만은 할아버지와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전혀 몰랐다. 그가 아는 것은 하루 뒤 학교에 새로운 학생이 도착했다는 것뿐이었다. 도착하자마자 진성은 약간의 미미한 저항에 부딪혔다. 이 청년은 누군가 자신의 길을 막으려 할 때마다 즉시 폭력을 사용했다. 그 때문에 학교 내에 새로운 서열이 빠르게 확립되었고 송만은 이사장과의 관계 덕분에 알파가 되었다. 그렇게 그는 현재 자신이 밝힐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의 주인공들에게 밝혔다. 왜 그들을 돕느냐는 질문에 청년은 그저 손을 내밀어 용사에게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자신의 주된 목표가 학교에서 불량배들을 뿌리 뽑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서열 4위와 5위가 현재 활동 불능 상태이니 지금이 행동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설명했다. 송만은 학교의 서열 1위와 2위를 무너뜨릴 계획이 있다고 주장했다. 상황을 신중하게 분석한 후 용사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그 또한 모든 불량배들을 뿌리 뽑고 싶다고 단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협력이 불필요하다고 여겼다. 그렇게 말하며 용사는 자리를 뜨기로 했고 그의 친구도 곧바로 뒤따랐다. 그를 쫓아갈 것이냐는 질문에 소년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제 송만은 자신이 이용하려던 용사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히 알게 되었고 그래서 당분간 그를 지켜보기로 했다. 잠시 후 현수는 동맹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왜 송만을 거절했는지 용사에게 물었고 기사는 자신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악마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용사는 단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검을 들었을 뿐이며 따라서 다른 악인을 물리치기 위해 나쁜 자와 손을 잡는 것은 파렴치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지적하자 소녀는 용사가 송만의 냄새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용사는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다. 이사장의 손자가 책상 위에 가지고 있던 반짝이는 작은 자동차는 한때 피로 물들어 있었다. 용사는 송만의 피부 아래에서 괴물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그 때문에 그와 손을 잡는 것은 나쁜 선택이 될 수 있었다. 그런 이유로 용사는 당분간 친구 외에 더 이상 동맹을 모으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다. 현수는 용사를 단순히 싸움자라는 다혈질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계획하는 사람으로 오판했었다. 용사의 계획은 계속 싸우는 것이었다. 인력과 정보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무시했다. 그런 이유로 첫 단계로 트럭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는 것부터 시작하여 작게 시작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소녀는 용사에게 그들이 마스크 쓰는 것을 잊었다고 지적했다. 그렇게 단순한 실수 때문에 용사는 한 무리의 불량배들에게 돌진당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기사는 자신의 신성한 무기를 굳게 잡고 다가오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그는 트럭이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래서 재빨리 친구에게 돌아섰지만 친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엔진이 시동 걸렸다.
현수는 용사에게 빨리 타라고 했다. 흥미를 느낀 전사는 친구에게 저런 것을 탈 줄 아는지 물었다.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 말과 함께 두 사람은 트럭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이것을 본 불량배들은 문을 닫으려고 했다. 그래서 용사는 친구에게 가속 페달을 밟으라고 했다. 그리고 그 말과 함께 모든 불량배들이 날아가 버렸다. 이제 방해물들이 사라지자 용사와 그의 강력한 에마는 트럭을 따라 서둘러 돌진했다. 기사는 친구가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현수는 불량배들에게 돈을 갚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배달 기사가 되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제 트럭이 시야에 들어왔다. 이것을 본 고등학생은 친구에게 꽉 잡으라고 했다. 이제 전속력으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로에는 그들만 오토바이를 탄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그들을 따라왔다. 불량배는 자세를 잡고 온 힘을 다해 방망이를 휘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공들 중 누구도 실제로 맞지 않았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세 번째 적에 오토바이가 있었다. 이것을 본 우리의 주인공은 재빨리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 덕분에 그는 제때에 그곳에서 벗어나 날아오는 공격을 아군 사격으로 바꿀 수 있었다. 용사는 나머지 불량배들을 직접 처리하기 전에 주인공을 칭찬했다. 덕분에 두 사람은 추격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트럭을 따라갈 수 있었다. 한편 다른 곳에서는 누군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보스를 베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승은 이 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방해하지 말라고 몇 번이고 말했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부하는 용사가 돌아왔다고 확인해 주었다. 송만에 따르면 그는 지면이 있는 곳 근처에서 트럭을 따라가는 것이 목격되었다고 한다. 넘버 3에 따르면 넘버 2가 거기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적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만일을 대비해 그는 지원 병력으로 불량배들을 보내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큰형님은 밤에 용사가 모습을 드러내면 그때 잡을 것이라며 그러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그 젊은 남자는 이것이 용사를 잡을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소리치며 당황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그는 끔찍한 기운에 의해 조용해졌다. 큰형님은 방을 나가라고 말하기 전에 그의 실수를 용서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했다. 송만은 실망했고 불량배들을 투입하고 싶냐는 질문에 그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사장의 손자는 원래 계획대로 용사를 가까이서 관찰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용사는 그들이 트럭을 따라 적의 본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친구에게 경고하기로 결심했다. 트럭이 어디로 갈지 몰랐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경계를 늦추지 않기로 했다. 그날 오후 도착하자마자 두 용사는 아이들 앞에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고는 꽤나 충격을 받았다. 현수와 이세계인은 이제 보육원에 와 있었다. 아이들은 장난감과 간식을 받자 매우 기뻐했다. 그리고 트럭이 떠나자 용사는 그것이 단지 이곳에 물건을 배달했을 뿐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갑자기 누군가 그에게 다가왔다. 어린 소녀는 뚜러뻥을 가리키며 빨간 모자를 쓴 아저씨에게 원장님의 친구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의 옷차림을 자세히 본 후 그녀는 그가 자기 오빠의 친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기사는 고개를 숙여 자신을 용사라고 소개한 뒤 꼬마에게 이름을 물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그가 뚜러뻥을 든 손으로 자기 머리를 만졌기 때문에 어린 소녀는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빠에게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바로 그때 아이가 도움을 청하며 소리치는 순간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현장에 도착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재빨리 헬멧을 벗었다. 그는 다름 아닌 알파 서열 2위 이지면이었고 뚜러뻥을 든 남자가 아까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봤다. 그 순간 고등학생은 그 소녀의 오빠가 누구인지 알고는 경악했다. 기사는 아까 그 친절했던 사람이 소녀가 말하던 오빠라는 사실에 기뻐했다. 그 순간 갑자기 이지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의 용사는 어디선가 날아온 강력한 발차기를 피해야 했다. 넘버 2는 그를 똑똑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갚아주겠다고 말했을 때 그것이 위협의 의미였는지 알고 싶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기사는 날아오는 강력한 발차기를 다시 한번 피할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기사는 오해를 풀려고 했지만 그때서야 친구가 상대방이 알파 중 한 명이라고 경고했다. 이 말을 듣고 기사는 이지면을 자기 가족에게만 친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진짜 괴물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뚜러뻥을 들고 그 불량배에게 정면으로 돌진했다. 상대가 전투에서 발만 사용한다고 그에게 경고했다. 그 순간 그는 어린 소녀가 싸움을 지켜보는 것을 보고 이것은 위험하니 친구들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어린 소녀는 친구들에게 싸움이 났다고 소리쳤다. 모든 아이들이 자기 오빠가 정체불명의 악당과 싸우는 것을 보려고 달려왔다. 그렇게 두 싸움꾼 주위로 군중이 모여 지면을 응원했다. 아이들은 자기 오빠를 응원했고 심지어 사탕과 장난감을 걸고 내기를 시작했다. 이를 본 주인공은
친구를 응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유치원생들에게 둘러싸이게 되었다. 심지어 그 미소년도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지면은 상대방에게 학교를 정복하고 싶다면 유치원생들을 괴롭힐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용사는 이것이 오해라고 설명하며 그런 일로 자신을 훈계하려는 알파는 위선자라고 주장했다. 이로써 둘 다 말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먹으로 대화하기 위해 서로에게 돌진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그들의 싸움을 방해했고 그 남자는 두 사람이 아이들에게 나쁜 버릇을 옮기고 있다며 화를 내며 그들을 때려 눕혔다. 그렇게 용사와 넘버, 이 알파 모두 단 한 방에 쓰러졌다. 요즘 세대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불평하던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원장이었다. 어느 날 그가 아이들에게 돌아왔을 때 그 젊은 남자는 꽤나 충격을 받았다. 그가 최진승을 처음 만난 순간이었다. 그 당시 이 젊은 남자는 그들의 고등학교에 온 새로운 전학생이었다. 그는 보육원을 떠나기 전에 지면에게 인사하러 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원장님에 따르면 이 젊은 남자는 보육원 땅을 사러 온 것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을 두려워한 노인은 당연히 거절했다. 하루 뒤 소녀는 보육원 근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이 아무도 괴롭히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을 무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다. 스캔들이 터지자 젊은 남자는 노인과 아이들을 만나러 급히 달려갔다. 그는 자기 학교 아이 중 한 명이 돈으로 어린 소녀를 유인한 뒤 담배로 지졌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 때문에 젊은 남자는 분노에 휩싸였고 그래서 그는 상위 계급에 오르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학교 체육관으로 난입했다. 그는 녀석들에게 마음대로 행동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이사장의 손자가 고작 담배빵 하나에 화를 낸다고 비난하는 순간 그는 갑자기 얼굴을 걷어차였다. 그 말을 듣고 불량배들은 그에게 달려들기로 했다. 결국 이것은 일방적인 학살로 끝났다. 바로 그때 일이 벌어졌다. 이사장이 갑자기 나타나 자기 아이들 중 한 명이 학생들을 때리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그때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지면은 자신이 악의적인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젊은 남자는 재산 피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야만 했다. 하지만 아직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만한 돈이 없었다. 사실 그것은 늙은 원장에게도 너무 큰 금액이었다. 그날 밤 늦게 누군가 젊은 남자에게 다가왔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최진승이었고 그는 젊은 남자에게 파트너십 계약을 제안했다. 그는 그가 동의하자마자 도와주겠다고 주장했다. 지면은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깨달은 뒤 한계에 부딪혔고 그래서 그는 괴물의 손을 잡고 두 가지를 약속하게 했다. 첫째는 다시는 보육원을 해치지 않고 때로는 도와주겠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그가 알파에 합류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원장 모르게 그는 심지어 최진승과 그의 사람들이 보육원 창고를 사용하도록 허락했다.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잠에서 깬 학생들이 얼마나 놀란 것처럼 보이는지를 보고 노인은 이전에 창피했던 사건을 상기시키며 웃기 시작했다. 그러자 원장은 조용히 젊은 남자를 바라보며 그가 정말로 학교에서 약한 아이들을 괴롭혔는지 알고 싶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지면은 그것들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인에게 자신이 싸우는 유일한 이유는 보육원 때문이라고 상기시키며 걱정하지 말라고 재촉했다. 그 말을 듣고 노인은 쇼핑을 가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는 10대에게 아이들을 돌보는 임무를 맡겼다. 지면은 결국 이곳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죄책감도 느낄 수 없었다. 그러나 생각에 잠겨 문을 열자마자 그는 괴물 앞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오빠와 똑같이 아이들은 괴물을 괴롭히고 있었다. 어린 용사들은 이 강력한 짐승을 처치하는 것을 임무로 삼았다. 결국 빨간 머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신이 진정한 용사라고 선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가 진짜 칼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용사 칭호를 주기를 거부했다. 그 말과 함께 용사 칭호를 위한 싸움이 마침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막강한 세월간이는 마지막 전투를 위해 괴물에게 돌진했다. 바로 그때 그들은 방해를 받았다. 용사가 침입자를 게임에 몰입시키려 하자 침입자는 그만하라고 재촉하며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잠시 후 밖으로 나온 이지면은 주인공에게 이곳을 떠나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자 용사는 그가 아이들과의 새로운 유대감을 질투한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기에 더 머물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떠나기 전 기사는 수호자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서 손을 내밀었다. 용사가 친구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이지면은 한때 경찰에 맞서 싸운 고결한 싸움꾼이었다. 그 때문에 용사는
최진성을 쓰러뜨리기 위해 팀을 이루자고 제안했다. 이 상황은 청년에게 금발머리와 했던 거래를 완전히 떠올리게 했다. 이지면은 학교의 다른 학생들을 정말 싫어하며 단지 보육원을 위해 그들과 함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의 방식에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단언했다. 결국 불량배들의 지원 덕분에 아이들이 배불리 먹고 행복했기 때문이다. 그가 알파 중 한 명이 되는 대가로 최진성은 이곳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지원을 약속했다. 그리고 그가 반란을 일으킨다 해도 두목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상대였다. 그 때문에 그는 용사에게 싸움을 포기하라고 진심으로 조언했다. 이를 본 젊은 전사는 더 이상 수호자를 설득하려는 것이 소용없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음에 마주칠 때는 적이 될 것이니 자신의 말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그 말을 끝으로 기사는 친구가 운전석에서 내리라고 재촉하자 자리를 뜨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주인공은 보육원을 나섰다. 가는 길에 범생이가 운동부에게 정말로 수호자를 아군으로 만들고 싶냐고 물었다. 놀랍게도 용사는 그의 적의를 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랜델은 사용자가 상대의 적의를 감지할 수 있게 하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송만에게서 나오는 적의는 탐욕으로 가득했지만 이지면의 적의는 보육원을 지키려는 열망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잠재적 동료가 용사를 거절하는 것을 보고 그는 학교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때 갑자기 그들은 익숙한 트럭 옆을 지나쳤다. 학교 소속 트럭임을 알아보고 그들은 더 많은 지원 물품이 들어있을 거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성검이 사용자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는데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송만은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했다. 그는 이지면에게 복수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그곳에 도착하고 싶었다. 어렸을 때 송만은 원하는 것이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리고 그가 자란 집에는 장난감 자동차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과거 이야기에 깊이 빠져 있을 때 갑자기 방해를 받았다. 뚜러뻥을 든 거대한 인물이 이런 짓은 금지되어 있다고 선언했다. 용사는 그 소년의 눈에 서린 과거사 회상하는 눈빛을 경멸하며 그럴 시간이 없다고 단언했다. 송만은 기사에게 잘못한 게 없었기에 이해하기 어려워했지만 곧바로 얼굴을 맞았다. 용사는 알파가 아이를 인질로 잡았다는 사실에 더할 나위 없이 분노했다. 이를 보고 적의 동료들이 개입하기로 결정했다. 많은 불량배들이 용사를 처리하기 위해 달려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력한 무기를 꽉 쥐고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명씩 해치웠다. 그러자 고등학생들이 도망치기 시작했고 정장 입은 남자는 분노에 휩싸였다. 하지만 수적으로 우세함에도 밀리고 있다고 불평하는 순간 갑자기 얼굴을 걷어차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장 입은 남자는 간신히 제 시간에 그것을 막아냈다. 정보처는 그들에게 싸움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임상동은 보호자들이 따르지 않으면 어린 소녀를 해치겠다고 협박했다. 그때 갑자기 그는 블랙 파워레인저가 되었다. 이제 불량배의 눈이 멀자 어린 아이가 탈출할 기회가 생겼다. 소녀는 자기 총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 순간 고등학생은 손을 잡혔다. 임상동은 용사의 동료를 땅에 세게 내리꽂아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했다. 근육질 거구는 약골에게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상기시키며 목숨을 앗아가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인지를 찾기 시작했지만 그녀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어린아이는 전방 찌르기라고 알려진 그녀의 기술 첫 번째 초식을 펼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그 순간 연약하고 소중한 알들이 깨졌다. 슈퍼마켓의 노인이 그것들을 떨어뜨린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리고 그렇게 소중한 곳이 박살난 그는 선체로 기절했다. 다른 한 명은 아이들 말에 따르면 행동 불능이 되었다. 바로 이 순간 범생이가 수호자에게 소리쳤다. 그는 모든 아이들이 이제 위험에서 벗어났으니 마침내 전력을 다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 순간 정장 입은 남자는 끔찍한 것을 알아챘다. 그가 보호하던 젊은이가 땅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용사는 평소처럼 뚜러뻥을 들고 녀석들을 쫓고 있었다. 이를 본 남자는 좀 더 진지하게 상황을 처리하기로 결심했다. 이 때문에 10대는 강력한 공격에 대비했다. 그러나 갑자기 정장 입은 남자는 돌아서서 송만을 붙잡았다. 그는 자신의 최우선 순위가 젊은이를 보호하는 것이며 다음번에 결판을 내야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그를 보내주기를 거부했다. 그러나 그가 성검으로 그를 치려는 순간 갑자기 손이 멈춰졌다. 용사가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동안 남자는 그런 무모한 휘두르기는 자신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빨간 머리를 던져버렸다. 용사가 일어났을 때 이사장의 손자와 그의 경호원은 이미 트럭에 타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도망쳤고 남은 녀석들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달아났다. 그 순간
용사는 자신의 동료를 향해 돌아섰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장례식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어린 소녀가 추도사를 읊고 있을 때 그녀는 머리를 한 대 맞았다. 이지면은 기사에게 그의 친구는 단지 기절했을 뿐이라고 안심시켰다. 두 전사는 불량배들을 쫓지 않기로 합의했다. 결국 그들의 우선순위는 적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무고한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말을 끝으로 용사는 그에게 감탄을 쏟아내는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했다. 아이들이 새로운 구원자에게 정드는 것을 보고 수호자는 할 말을 잃었다. 바로 그때 위압적인 존재가 도착했다. 원장님이 마침내 돌아왔고 경악스럽게도 그의 아이들 중 한 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노인이 공황에 빠지기 시작하자 범인은 조용히 서 있었다. 그 말을 끝으로 노인은 서둘러 119에 전화하려 했지만 번호를 잊어버렸다. 한편 제때 탈출하지 못한 임상동은 꽤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그래서 그는 노인을 인질로 잡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가 조용히 그를 잡아 목을 조르려 할 때 원장님이 갑자기 그의 다리를 쳐서 얼굴부터 땅에 넘어지게 만들었다. 프로 레슬러는 노인의 행동에 짜증이 나서 그에게 돌진했다. 그러나 근육질 거구가 반응하기도 전에 얼굴을 한 대 맞았다. 노인은 그에게 자비를 보이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가 어린 소녀를 다치게 한 사람이냐고 물으며 뚫어뻥 한 방으로 그를 기절시켰다. 이것을 본 용사는 어리둥절했다. 그의 친구와 나머지 보육원 아이들도 이에 놀랐다. 그 사람은 바로 희망보육원의 원장, 최곱수였으며 그는 이전의 배관공이었다. 한편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용사의 개입으로 물품이 파괴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그 남자가 본 바로는 이지면이 그의 동료가 되었다고 봐도 무방했다. 그러면서 경호원은 돌아가면 자세한 보고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는 큰 좌절감을 느꼈다. 용사의 뚫어뻥을 막았을 때 그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 때문에 그는 다음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이지면이 약속을 어긴 것을 보고 최진성은 더 이상 자신의 약속을 지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날 늦게 승승남고 체육관에서 감마 등급 학생들은 일을 끝낼 때까지 아무도 집에 갈 수 없으니 더 빨리 일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두목이 도착하여 승민을 보자고 요구했고 그는 곧 두들겨 맞은 청년에게로 안내되었다. 두목이 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충격받았을 때 갑자기 누군가가 땅에 쓰러졌다. 감마 계급 중 한 명이 더 이상 노동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가 자비를 구걸하자 대장은 말없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최진성은 그의 머리를 사납게 걷어차기 전에 노예 생활이 그들이 잘하는 유일한 것이니 불평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금발머리는 쓸모없는 인간 종족에 대해 이보다 더 혐오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본 다른 알파는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포스럽게도 대장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금발머리는 게이머 또한 쓸모없는 사람들이 짐이 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 순간 송마는 두려움에 떨며 대장에게 사과했고 그에게 불복종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장은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송마는 이제부터 복종하겠다고 소리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든든한 상사 진성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5위와 4위는 현재 활동 불능이고 2위는 그를 배신했으니 솔선수범할 3위 같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이후로 책임자는 계획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것을 듣고 수송 책임자는 경악했고 대장은 그 계획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날 조금 뒤 보육원에서 할아버지에게 불량배들이 보육원에 침입했다가 어린 소녀에게 잡혔다는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앞에 있는 자들은 현재 어린 소녀에게 총으로 위협받고 있었는데 도망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원장님은 그들이 보육원을 공격했다는 사실에 역겨워하며 당국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또다시 번호를 잊어버리자 보호자는 불량배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소용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용사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불량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지면에게 그들이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 10대는 다시 한번 기사와 팀을 이루기를 거부하며 영원히 적으로 남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지면은 용사에게 감사를 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아이들을 구해준 사실은 결코 갚을 수 없는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용사는 이지면이 알파 3위를 잡겠다고 약속하자 꽤 기뻐하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할아버지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수는 원장님이 싸울 것이라고 생각하며 흥분했지만 원장님은 그에게 자신의 연세를 상기시켜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저 그들에게 음식을 좀 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용사가 이 세계의 경이로움을 맛보는 첫 경험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임상동은 자신의 운명과 동료들의 운명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원장님은 어린 소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그녀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총을 겨눴습니다. 근육사는 돌봐야 할 형이 있다며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8살배기 소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총을 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용사는 숲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무기를 굳게 쥐고 근처의 나무를 공격했습니다. 그 후 그는 첫 발을 내디디며 미친 듯이 기술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쉴 새 없이 계속해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기사단장은 온 힘을 다해 휘두르는 연습을 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마침내 멈췄습니다. 용사는 숨이 차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와 그란델 모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전의 대장 및 보디가드 중 한 명과의 싸움 이후 용사는 이 새로운 세계에 도착한 후 자신의 힘의 상당 부분을 잃었다는 것을 이제 확신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불량배들을 상대할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내야만 했습니다.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젊은이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무릎을 꿇고 현재 변기를 뚫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빌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근처 출신도 아닌 소년이 자기 싸움도 아닌데 이 일에 얼마나 열중하는지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용사는 무고한 이들을 지키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불의가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은 그의 천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애원을 받자 원장님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앞의 사람이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고 할아버지는 자신도 예전에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 적이 있었기에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약점에 대해 묻자 용사는 검수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가떨어지자 할아버지는 그가 완전히 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뚫어뻥 숙련도를 높이는 것부터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빨간 머리가 쥐와 싸울 때 미온 할아버지는 흥미로운 것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용사는 인간과 싸운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놀란 표정이 모든 것을 명백하게 했고 그리하여 첫 단계가 결정되었습니다. 기사는 맨손 격투 기술을 훈련해야 했습니다. 한편 한 공사장에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사장은 부하에게 제대로 온 게 맞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이 게으른 녀석이 난데없이 자신을 여기로 불렀다는 사실에 짜증이 났습니다. 건설회사 중 한 곳의 관리자인 곽태환은 그 10대에게 예의를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과 함께 그와 그의 보디가드는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관리자는 자신을 이곳으로 부른 자를 보자마자 그의 오만함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무시당하는 것을 보고 관리자는 보디가드에게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학생에게 어른의 질문에는 제대로 대답해야 한다고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그의 목을 쳤고 그 남자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그는 슈퍼고릴라에게 뒤통수를 맞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불량배들은 보디가드가 다른 늙은이들처럼 말하는 것에 짜증이 났습니다. 관리자는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최진, 그의 고등학교에 공급하는 양을 2배로 늘려줄 건가? 남자는 이것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사장과 연줄이 있어서 그들과 거래했을 뿐이라고 소리치자 대장은 아무도 그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최진성은 궁지에 몰린 자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생사의 기로에 놓인 남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관리자는 그 10대가 얼마나 미쳤는지에 대해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파트너가 첫 공급량을 2배로 늘리는데 동의한 것을 보고 대장은 두 번째 파트너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최진성은 관리자가 같은 거래에 동의할 것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장은 하룻밤 사이에 그의 사업을 확장시켰습니다. 방망이를 든 자가 다음 단계를 물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물자를 확보할 능력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용사에 대해 묻자 최진성은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 다음에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장의 요청에 따라 임형이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를 조사했는데 1승고와 1승고로 밝혀졌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대장은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며 전원에게 준비를 명했습니다. 그날 밤으로부터 14일 후 학교에 도착한 알파 2위는 수학이 넘어 상대에게 상황이 예상보다 조용하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보기에는 다른 알파들이 결석한 것 같았는데 좀 이상했습니다. 그들 학교의 간마들은 이제 일상고와 일상고 출신으로 보이는 학생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알파 2위는 동맹에게 1위와 3위를 쫓을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 문제의 친구는 다름 아닌 현수였습니다. 간마 등급 102위 학생. 마른 녀석은 최근 보육원을 방문했던 친구로부터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그들을 추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들은 바에 따르면 최진성은 다른 두 고등학교를 침공하여 학생들을 강제로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장은 자신의 지배력을 넓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적이 이웃한 두 고등학교를 장악하려 하는 것을 보니 한 번에 그들을 파괴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지면은 패배한 고등학교에 집중하지 말고 대신 대장이 다음에 어느 학교를 흡수하려 할지
예측하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공은 이것을 게임에 비유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최진성이 새로운 고등학교로 초점을 옮겨 정복하려 하자마자 그들은 이미 노예가 된 자들을 해방시키는데 다시 말해 것입니다. 이 전략은 그들이 적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해줄 것입니다. 현수는 심지어 이것이 송만을 잡기 위한 최고의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알파 2위는 그 전략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보이는지에 설득당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몇몇 약한 학생들이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두 불량배는 두 인력들이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하면 벌을 받는 것은 자신들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성고 짱인 윤철호는 왜 여기 있는 아이들 대부분이 자기 파트너 학교 출신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문제의 파트너인 일성고 짱 봉구탁은 그들 중 한 명이 자기 학교에서 온 전학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문제의 전학생이 원래 학교의 노동량에서 도망쳤다가 다른 학교에서 다시 노예가 된 것이 꽤나 우습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부들의 의욕이 없어 보이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사기를 북돋아 주기로 했다. 금발 녀석이 그들 각 가족의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자 모두가 경악했다. 양아치들은 약골들이 가도 좋지만 그렇게 하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때 근육질의 깡패가 한 학생의 예쁜 여동생 사진에 감탄했다. 그가 여동생 내 학교 일진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하자 학생 중 한 명이 마침내 굴복했다. 그가 가족의 안전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하자 불량배들은 이게 얼마나 애들 장난 같은 일인지 놀라워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그들에게 반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누군가의 가족을 위협하는 것은 결코 애들 장난으로 여겨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불량배들은 빼빼 마른 녀석이 그들에게 맞서는 것에 흥미를 느꼈다. 이를 본 그들은 대답을 요구했다. 그들은 그가 누구이며 어느 학교 소속인지 알고 싶어 했다. 그가 불량배들의 신원이 파악되었냐고 묻자 앞에 있던 이들은 혼란스러워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파트너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보아하니 용사는 볼 만큼 본 것 같았다. 이 남자들은 언어폭력을 일삼았다. 그들은 폭력적이었고 거짓말쟁이이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문신까지 하고 있었다. 더욱 최악인 것은 그들은 흡연자이기도 했다. 이 두 불량배는 용사가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상징했다. 하지만 주인공이 충격받게도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가 아닐 거라고 주장했다. 바로 그때 다른 누군가가 현장에 들어섰다. 알파 서열 사위는 마침내 강력한 용사와 재회하게 된 것을 기뻐했고 심지어 그날의 대결을 재개하고 싶어했다. 옛날 야구장에서 그 젊은이가 팀원들과 연습할 때 공이 던져질 때마다 그는 공을 잡아낼 수 있었다. 그 젊은이는 자기 포지션에서 꽤 실력이 있었다. 하지만 한 번은 투수가 자세를 잡고 온 힘을 다해 공을 던지자 공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날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배트로 공을 쳐냈지만 궤도를 제어할 수는 없었다. 현재로 돌아와 한때 야구 선수였던 그 젊은이는 용사와의 싸움을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른 두 불량배는 이제 3대1 상황이니 기사가 겁을 먹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달려들자 용사는 마치 파리떼처럼 그들을 재빨리 쳐내버렸고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땅에 쓰러졌다. 그 말을 끝으로 용사는 동료를 돌아보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학생들을 여기서 내보내라고 촉구했다. 무시당하자 두 불량배는 크게 짜증이 났다. 갑자기 그들은 뒤에 배트를 든 자를 발견했고 깨닫기도 전에 그가 더블 스트라이크를 날렸다. 그의 말에 따르면 도움이 되고 싶으면 그냥 비켜있으라는 것이었다. 서열 사위가 1대1 싸움을 원한다는 것을 보고 기사는 상대가 어느 정도 명예로운 자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것은 명예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배트를 든 자는 혼자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설명이 그 이어졌다. 말과 함께 이제 두 사람은 남자 대 남자로 싸우게 되었다. 알파가 선제 공격을 시도했지만 상대방은 재빨리 피했다. 우리 용사가 놀랍게도 이 불량배는 예상보다 빨랐고 그래서 그는 한 번의 공격도 시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휘두르는 것을 피하기 시작했다. 알파는 이번에는 용사가 트럭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용사는 무언가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그는 상대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면서 애초에 도움이 필요 없었다고 단언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회상에 잠겼다. 그때 용사는 자신의 뚫어뻥이 성검이라고 다시 한번 단언했다. 노인은 이것이 완전히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장단을 맞춰주기로 했다. 원장님이 보기에 용사가 신체나 기술을 연마할 필요는 없었다. 그에 따르면 그 10대에게는 단 한 가지가 부족했다. 숙련된 전사임에도 불구하고 용사는 실제 1대1 싸움을 해본 적이 없었고 뚫어뻥을 제대로 다루는 법을 다시 말해 용사는 1대1 싸움을 위해 뚫어뻥 다루는 훈련이 필요했다. 노인은 이제 이 기술을 가르쳐 줄 테니 따라오라고 그 10대에게 재촉했다. 현재로 돌아와 불량배는 허를 찔렸지만 재빨리 발로 착지할 수 있었다. 그러고는 상대방의 다리를 노리며 앞으로 돌진했다. 그 순간
배트는 뼈를 부러뜨리기 직전이었다. 한편 다른 곳에서는 원장님이 달빛 아래에서 술을 마시며 자신의 제자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결국 용사는 이제 믿음직한 무기 없이 싸우는 법을 알고 있었다. 다시 싸움으로 돌아와서 불량배는 자신의 금속 배트가 플라스틱 뚜러뻥에 막혔다는 것을 믿기 힘들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회를 포착하여 활짝 열린 용사의 턱을 공격하기로 했다. 그 순간 기사는 뚜러뻥을 벽에 박았고 불량배가 깨닫기도 전에 턱을 맞은 것은 바로 그였다. 알파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상대가 이제 복싱 자세를 취하자 용사는 잼을 성공시킨 자신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러자 현수가 그것은 제비라고 불린다고 정정해 주었다. 이로써 용사는 이제 흐름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리고 상대가 깨닫기도 전에 그는 폭풍 같은 뚜러뻥 잽으로 그를 폭격했다. 그런 식으로 무기를 사용하며 거리를 유지하려는 그를 보는 것은 짜증나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 역시 뚜러뻥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가 그것을 치려는 순간 기사는 벽에서 무기를 빼냈고 그는 허공에 헛스윙을 했다. 불량배는 균형을 잃었다. 그리고 깨닫기도 전에 그는 얼굴에 강력한 펀치를 맞았다. 하지만 기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성검을 굳게 잡고 상대의 머리에 내리꽂아 마무리 일격을 가했다. 한편 학교 사무실에 잠입한 지면은 홀로 있었다. 그에 따르면 보스가 정복한 학교들의 기록이 그의 사무실에 있을 것이었다. 바로 그때 그는 책상 위에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고아원의 보호자는 서둘러 그것을 확인했고 놀랍게도 그 안에는 유언장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자세히 분석한 후 그는 경악했다. 바로 그때 그는 발각되었다. 그 사람은 긴급 상황이 아니면 절대 자신의 사무실에 들어오지 말라고 몇 번이고 경고했었다. 최진성은 이제 그의 목숨을 빼앗겠다고 위협했지만 지면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는 심지어 종이에 적힌 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두 손으로 반드시 지면을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싸움으로 돌아와서 기사가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상대를 내리쳤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이 불량배의 숨겨진 면이 마침내 드러났다. 이것은 기사를 크게 충격에 빠뜨렸다. 불량배는 즉시 평정을 잃고 필사적으로 자신의 가면을 찾기 시작했다. 그가 그것을 찾기 시작하자 다른 두 불량배는 불과 몇 초 전만 해도 자존심이 강했던 그가 지금 겁쟁이처럼 굳은 것을 조롱하기 시작했다. 그 말과 함께 그들은 그의 흉터를 조롱하며 무자비하게 그를 짓밟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발밑에서도 알파는 오직 자신의 가면을 찾는 데에만 집중했다. 과거 그가 아직 야구팀에 있었을 때 몇몇 불량배들이 장난을 치기로 하고 가면을 숨겨버렸다. 그러고는 공에 맞아 흉터가 생긴 것을 조롱하기 전에 투수 자리에나 충실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들이 그에게 공을 던지자마자 젊은이는 깜짝 놀랐다. 불량배들은 그의 멍청한 얼굴이 자신들의 홈런을 망쳤다고 지적하기 전에 그의 트라우마를 비웃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정타는 불량배들이 그를 더 이상 야구를 할 수 없는 혐오스러운 얼굴을 가진 괴물이라고 부른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 젊은이는 그들의 말대로 살기로 결심했다. 그 순간 그는 괴물이 되었고 그 잔인한 불량배들이 다시는 자신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현재로 돌아와 그가 필사적으로 가면을 찾고 있을 때 갑자기 용사의 손에 들려있는 가면을 발견했다. 용사는 그것을 그에게 건네주고 있었다. 상대가 숨기려던 흉터를 몰랐다며 사과했다. 그리고 그가 일어서는 것을 도와주자 그는 매우 고마워했다. 그리고 불량배가 싸움을 멈추기로 동의하자마자 그는 갑자기 얼굴을 맞았다. 그리고 깨닫기도 전에 그는 땅에 쓰러졌다. 이제 싸움은 정말로 끝났다. 결국 알파는 패배를 인정했다. 다음 계획을 묻자 현수는 용사에게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이마온을 학교로 보냈다고 밝혔다. 그 순간 패배한 일진은 만약 랭킹 2위가 정말 학교에 있다면 명단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진성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두 사람은 완전히 경악했다. 그제서야 고등학생은 알림을 받았다. 이마온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원장님이 현재 위험에 처했다는 혼란스러운 경고였다. 한편 보스와 그의 랭킹 2위는 서로 마주하게 되었다. 최진성은 만약 이마온이 충성을 지켰다면 보육원에 최상의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실망감을 표했다. 그는 심지어 보육원에서 그에게 한 약속을 진심으로 지키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마온은 그 서류를 읽고 나서 그의 말을 심각하게 의심했다. 보스의 책상 위에서 원장님 이름으로 된 가짜 유언장을 보고 그는 분노했다. 이마온은 최진성이 보육원을 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설상가상으로 그 금발은 미래에 집중하기 위해 과거는 잊어야 하므로 이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랭킹 2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그는 즉시 랭킹 2위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보스는 재빨랐고
날아오는 발차기를 재빨리 피했다. 그는 이것이 꽤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다. 이마온이 자신을 이길 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었기 하지만 때문이다. 놀랍게도 격분한 보호자는 이것이 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대로 그는 몸을 돌려온 힘을 다해 랭킹 1위를 찼다. 그 한 방에 금발은 사무실 밖으로 날아갔다. 이것을 본 보스는 그의 제법 쓸만한 싸움 실력에 감탄하며 그 젊은이의 충성심을 되찾으려 협상을 시도했다. 하지만 순식간에 거리를 좁힌 그는 여전히 격분한 채 자신의 실력은 쓸만한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를 쉽게 막아낸 보스의 생각은 달랐다. 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보고 보스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눈앞의 골칫거리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이제 사슬에 얽힌 그 젊은이는 꽤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최진성은 상자 안에 자신의 무기를 숨겨두었었다. 그렇게 보스는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전에 자신의 랭킹 2위에게 작별을 고했다. 다시 우리의 주인공들에게로. 현수는 기사에게 휴대폰 사용법을 확실히 알려주었다. 용사는 친구가 단독 임무를 가는 것을 걱정했지만 현수는 원장님이 쉽게 당할 분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용사의 주된 걱정은 친구를 알파 랭킹 4위와 남겨두고 간다는 사실이었다. 용사는 새로운 동맹에게 정말 그들을 도와도 괜찮은지 물었지만 조용히 하라는 재촉을 받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각자 제 갈 길을 갔다. 알파는 단지 용사의 은혜를 갚는 것일 뿐이라고 분명히 말하며 학교에 들어서는 순간 보스에게 질 운명이라고 주장했다. 그제서야 그는 그 기사가 꽤 세상 물정에 어둡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스라는 칭호를 최진성의 또 다른 이름으로 그 불량배는 때문이다. 누군가 전화통화 중에 보스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던 때를 떠올렸다. 최진성이 머큐리라고 불린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세계의 용사는 충격에 휩싸였다. 한편 숲 한가운데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신 노인은 자신이 더 이상 전성기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영광스러웠던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누군가와 부딪혔다. 원장님은 현재 술에 취해 있다고 말하며 사과했다. 노인은 이마온을 걱정했지만 정작 걱정해야 할 사람은 자신이라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다. 젊은이의 다른 이름을 듣자마자 용사는 깜짝 놀랐다. 한편 학교 체육관 앞에서 상자들이 갑자기 땅으로 떨어졌다. 일하던 학생 중 한 명이 쓰러졌다. 일진이 얼마나 짜증을 내는지 보고 그 노예는 주간 수리 시간에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그제서야 다른 누군가가 청소를 하기로 나섰다. 그리고 그대로 그 불쌍한 학생은 근육질의 덩치에게 머리를 걷어차였다. 임형은 인력 중에서 쓸모없는 짐들을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심지어 다른 이들이 더 빨리 일하도록 그 학생을 본보기로 삼았다. 임형은 자신의 악행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가족까지 찾아가겠다고 말을 했다. 끝으로 그는 그 아이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고 깨어난 후에 다시 일을 시키라고 말했다. 그때 그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그를 보자 근육질 고릴라는 충격에 빠졌다. 뚜러뻥 용사가 마침내 도착했다. 우리의 기사는 노동력의 비참한 상태와 그들 중 한 명이 의식을 잃었다는 사실을 보고 잠시 멈춰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예전에 주로 마족을 물리치는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인간과 대적하는 일은 드물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용사가 기억하기로는 항상 탐욕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었다. 처음에는 마족으로부터 땅을 정화하면 인간의 이기심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너무 순진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사는 자신의 세계에서 마족을 없앤 순간 이 세계로 소환되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의 말이 끊겼다. 덩치는 그에게 요점만 말하라고 재촉했다. 긴 연설에 짜증이 난 그는 그의 머리를 때리려고 했다. 그때 갑자기 그는 손목을 잡혔다. 임형은 용사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주장하자 충격을 받았다. 결국 그는 마족에 대한 자신의 행동이 인간의 악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에 따르면 어떤 인간들은 뼛속까지 썩었기 때문이라며 그는 그 거인의 손을 부러뜨렸다. 한편 체육관 안에서는 인간 악의의 기원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보스에 따르면 그것은 탐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간은 쓸모없다고 판단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버리기 때문이다. 최진성은 자신 또한 현재 원치 않는 요소를 버리고 있으므로 더 상냥한 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스는 이전 부하를 설득하려는 시도를 멈추기로 했지만 싸움을 멈추라고 재촉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이 번창하자마자 보육원이 큰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곳의 보호자는 그가 한 말을 단 한마디도 믿을 수 없었다. 그에 따르면 자기 학교 아이들을 노예로 부리는 자가 고아들을 신경 쓸 리가 없었고 따라서 이마오는 다시는 그의 지원을 절대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 말을 끝으로 보스는
상대와 더 이상 논할 것이 없다는 듯 공격을 시작했다. 이마오는 적의 공격 범위가 얼마나 넓어졌는지에 감탄하며 저 사슬에 얽히면 끝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는 유일하게 논리적인 움직임을 취하며 거리를 좁히기 위해 앞으로 돌진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보스는 그에게 근접전에서도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고 상기시켰다. 그리고 그대로 랭킹 2위는 랭킹 1위의 첫 일격에 복부를 꿰뚫렸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의 투지는 흔들리지 않았고 그는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다시 상대에게 돌진했다. 최진성은 거리에 상관없이 불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지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옛날 벽 앞에 선 어린 이마오는 너무 지쳐서 계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훈련을 요청한 사람이 바로 그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울보처럼 행동하는 모습에 원장님은 실망했다. 하지만 그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듣자 노인은 소년에게 힘을 추구하는 이유를 물었다. 이마오는 보육원을 지키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노인은 그에게 보육원의 다른 아이들을 지킬 때는 포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상기시켰다. 원장님은 어린 그에게 한계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한계를 만들고 그것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이마오는 자신을 뛰어넘기 위해 자신의 한계를 무시해야만 했다. 최진성은 상대가 발을 사용해 자신의 사슬을 고정시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가 깨닫기도 전에 그는 머리를 걷어차일 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스의 반사신경은 빨랐고 그는 피할 수 있었다. 최진성은 특별한 기술을 기대했다며 실망감을 표했다. 하지만 결국 그의 상대는 그저 허공을 찼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제서야 그는 상대가 아직 착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불길한 무언가를 느꼈다. 그대로 이마오는 온 힘을 모아 보스를 힘껏 걷어찼다. 처음에는 이 일격이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때 갑자기 보호자는 다리를 잡혔다. 그가 깨닫기도 전에 주먹이 그의 얼굴에 밝혔다. 그리고 그 말과 함께 최진성은 그의 머리를 땅에 내리꽂았다. 보스는 이 새로운 세계에서 환생한 후 자신의 힘 대부분을 잃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상대의 마지막 공격은 정말로 허를 찌르는 것이었다. 최진성은 이지면의 의지와 힘, 그 모든 것을 깊이 존중했기에 다음에 만날 때는 친구로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 말을 끝으로 사슬을 든 자는 마지막 일격을 날리기로 결심했다. 그때 갑자기 무언가 끼어들었다. 그의 사슬이 다름 아닌 뚫어뻥에 의해 땅에 박혀버린 것이다. 방금 도착한 자는 랭킹 1위와는 오랜만에 만난다고 말했다. 최진성은 다음에 만나면 죽이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며 빨간 머리에게 과연 각오는 되어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용사는 그를 안심시키며 마침내 그의 목숨을 거두는 것은 자신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결국 그는 지금 오행성의 머큐리와 마주하고 있었으니까. 역사는 언제나 행동한 자들을 이야기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은 결코 언급하지 않는다. 정의의 소리 없는 외침이 들리지 않는 순간, 유일한 희망이 문제를 외면하고 돌아서는 순간, 그 결정적인 순간, 그 결정적인 찰나에 악은 체육관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이었다. 기사는 악마에게 그의 목숨을 앗아갈 사람은 자신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그는 자신의 적, 오행성의 머큐리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보스는 용사가 사람을 죽이러 왔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허풍이라 했지만 결국 날아오는 주먹을 맞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기사는 질문을 던지기로 했다. 그는 머큐리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알아야겠다고 했다. 결국 원래 세계에서 그의 목을 친 것은 바로 자신이었으니까. 용사는 악마에게 대답을 요구했다. 이 말을 듣자 머큐리는 그저 사슬을 반으로 부러뜨리고는 용사에게 답 대신 죽음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 말을 끝으로 악마는 적을 치기 위해 몸을 가다듬고 앞으로 돌진했다. 그때 갑자기 그는 꽤 익숙한 속임수에 눈이 멀어버린 자신을 발견했다. 최진성은 오랜만에 돌아온 용사가 너무 거만하게 구는 것이 짜증나서 행간을 잃고 상대가 정면에서 공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용사는 사라져 있었다. 머큐리는 자신의 뒤에 있는 상대를 보고 충격을 받아 싸움의 타임아웃을 외쳤다. 용사는 이지면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면서 자신이 싸움을 끝낼 동안 편히 쉬라고 말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있음에도 머큐리는 공격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뚫어뻥과 자신의 2인자 때문에 상황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면서 속았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자 최진성은 용사가 이지면을 구하러 달려가느라 고아원의 늙은 원장님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기사는 그 나이의 주인이 수많은 경험을 겪었다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날아오는 칼날을 피하는 원장님에게 그 말은 완벽하게 들어맞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는
암살자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노인은 자신을 죽이러 여기까지 온 공격자를 미친놈이라고 불렀다. 그제야 그는 상대가 어린 소녀의 다리를 담뱃불로 찢었던 송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의 가면은 이제 쓸모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송만은 노인에게 존경을 표할 필요가 없다며 앞으로 돌진했다. 그가 찌르기를 시도하자 피했던 원장은 모욕감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젊은이에게 자신이 존경을 원한 것은 노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구식 싸움꾼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용사는 악마에게 실제 표적보다 그 암살자가 더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 말을 하고 기사는 앞으로 돌진하며 머큐리에게 싸움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최종 보스는 즉시 움직여 용사에게 사슬을 던졌다. 금속 사슬이 그의 뚫어뻥에 걸리자마자 기사는 경계심을 느꼈다. 하지만 악마가 뚫어뻥을 잡고 잡아당기려 하며 축하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문제에 부딪혔다. 뚫어뻥이 땅에 박혀 있었다. 이것을 보고 그는 그랜델이 뚫어뻥이 된 후에도 성검의 속성을 일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반격을 개시할 시간이었다. 용사는 믿음직한 무기를 힘껏 걷어차 상대를 끌어당길 수 있었다. 이는 악마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그가 깨닫기도 전에 그는 강력한 주먹에 날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하지만 용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머큐리의 얼굴을 잡고 근처 상자에 처박아 버렸다. 기사는 마침내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악마가 자신의 원래 고향에 존재했던 노예 제도를 재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사는 약자를 노예로 만들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머큐리가 과연 조금이라도 변했는지 알고 싶다고 요구했고 최종 보스는 그 주장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용사에게 돌진하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때 갑자기 그가 다리를 잡고 그 말을 취소하게 만들기로 결심했다. 불행히도 용사는 사슬을 잊고 있었다. 상대방의 손에서 뚫어뻥을 쳐내며 악마는 용사에게 정말로 인류를 신경 쓰냐고 물었다. 그에 따르면 소위 용사라는 자는 사기꾼에 불과했다. 그러자 최종 보스는 거리를 벌리려 했지만 낄낄거리는 상대가 이제 그의 사슬을 잡고 있어 갑자기 끌려들어갔다. 이 말을 하며 그는 이 세계로 와서 미쳐버렸을 거라고 생각했다. 용사는 이제 자신의 앞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세계에 소환되었을 때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랐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고 용사는 마침내 자신의 목적을 깨달았다. 어느 날 누군가 카를로스 공작에게 달려왔다. 그의 하인 중 한 명이 용사가 그들의 성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달려왔다. 그의 식탁에 있던 귀족들은 선택받은 자가 분명히 악마의 위협을 처리해 줄 것이라며 기뻐했다. 그때 그들의 환호성이 바닥을 청소하던 한 젊은이의 주의를 끌었다. 그 소녀는 전설적인 악마 사냥꾼으로서 인류의 구원자가 된 용사에 대한 소문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소년의 흥미를 끈 것은 단 한 가지였다. 공작이 노예들을 모으자고 제안하자 젊은이는 용사가 인간도 악마만큼 사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따라서 인류의 구원자가 그들의 해방자도 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작업장에서 감독관들은 노예들에게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일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그때 한 노인이 땅에 쓰러졌다. 이는 감독관을 매우 짜증나게 했고 그는 이를 불손함이라 불렀다. 그는 노인에게 꾀병을 부리지 말라고 요구하며 그를 몰아세웠다. 바닥에 쓰러진 자는 허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감독관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때 한 금발 소년이 끼어들었다. 머큐리의 행동은 감독관을 혼란스럽게 했다. 소년은 노인을 살려달라고 부탁했고 그 대가로 그의 일감을 기꺼이 맡겠다고 했다. 그제야 감독관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래서 그는 동의하며 용사가 도착하기 전에 성을 완공해야 한다고 젊은이에게 지적했다. 죽음을 바라게 만든 이 노력은 모두 공작이 권력을 얻기 위한 정교한 계획이었다. 그러자 노인은 용감한 젊은이에게 감사했다. 이 모든 것을 견뎌야 했던 머큐리는 친절한 미소로 노인을 바라보며 그를 도왔다. 공작의 성 바로 옆에는 작고 흉한 건물이 있었다. 아이들은 머큐리와 나머지 일꾼들을 보자마자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달려왔다. 결국 그들이 소년이 지키고 싶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오늘의 빵이 도착한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그들은 각자 빵 한 조각을 통째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 감격했다. 그때 누군가가 자신의 빵을 아이들에게 준 머큐리를 불렀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헬리아였고 그녀는 자신의 음식을 나눠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고집을 부리는지를 보고 소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때 공작은 노예 소녀를 눈여겨보기 시작했고 그녀가 매우 아름답다는 것을 발견했다. 엄청난 상실과 광기 앞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었다. 끔찍한 밤, 절망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헬리아는 끌려가고 있었고
그녀를 지키려던 소녀는 공작을 공격했다는 이유로 폭행당하고 있었다. 카를로스로 알려진 자는 이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결국 그들은 모두 자신의 재산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심지어 악마들 때문에 그들을 봐줬더니 자신들의 분수를 잊어버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공작은 소녀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오고 반대하는 자는 누구든 죽이라고 명령했고 그녀는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머큐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걸하기 시작했지만 그곳에 있던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순간 머큐리는 자신이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공작은 그가 나머지 노예들에게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그를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그때 갑자기 괴물이 나타났다. 악마들이 성에 들어온 것이었다. 그중 하나가 즉시 공격을 시작해 공작을 짓밟으려던 순간 갑자기 괴물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구원자를 본 파란 눈의 소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침내 용사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기사는 모두에게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 순간 머큐리는 용사가 너무 늦게 도착해서 공작을 구하지 못했으면 하고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단 1초만 늦었더라면 그가 겪었던 잔혹한 행위와 그 후에 일어난 모든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과 함께 두 숙적은 주먹을 주고받았습니다. 각자 더 강력한 일격을 준비해 서로에게 날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중 하나가 사슬을 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용사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빨간 머리가 이 예상치 못한 움직임에 허를 찔리자 그는 위선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죄와 상관없이 인간을 구하곤 했지만 지금 그는 악인을 물리치기 위해 이곳에 있었습니다. 분노한 악마는 용사에게 누가 구원을 받을지 선택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순간 기사는 날아오는 주먹을 즉시 피했습니다. 근처에서 그는 즉시 그것을 잡았습니다. 그대로 용사는 땅을 단단히 딛고 그의 뚫어뻥으로 최종 보스를 후려쳤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전투는 끝났습니다. 모두가 모든 악마를 처치한 용사에게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방금 구한 이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가장 부유해 보이는 자가 이 땅의 주인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공작은 자신을 카를로스라고 정중하게 소개했고 소설에서 기사에게 보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듯이 그는 흥미를 보였습니다. 괜찮냐는 질문에 공작은 괜찮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기사는 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큰 피해를 입은 두들겨 맞은 노예 소년을 가리켰습니다. 공작은 머큐리를 자신의 하인 중 한 명으로 소개했습니다. 용사가 그 소년이 다른 일꾼들을 구하려다 다쳤다고 지적하자 소년은 입을 열어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용사가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라면 그의 요청을 듣고 그들을 도와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막 입을 열려는 순간 공작은 감히 한마디라도 하면 모든 여자 노예와 그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그래서 조용히 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소년은 일어나라고 재촉하는 용사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지만 고통스러워하는 젊은이는 기사를 똑바로 쳐다보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노예들의 죽음을 초래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용사가 그들의 비참함을 알아주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남자가 더할 나위 없이 눈치 없다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용사가 막 성에 들어가려던 순간 그의 일행이 더 많은 악마가 있다며 그에게 달려왔습니다. 악마의 궁정이 근처 마을에 기습 공격을 감행했고 이를 본 기사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일행과 함께 즉시 다음 마을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작에게 머큐리를 제대로 돌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용사에게 구원받은 것을 보고 공작은 소년과의 사건을 잇기로 결정했고 그리하여 귀족은 자신의 성으로 돌아가 노예에게 하루의 휴식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헬리아와 아이들이 머큐리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가 괜찮아서 기뻐했지만 젊은이는 뭔가에 사로잡힌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용사가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감히 그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안심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결코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소녀의 생명 없는 시신을 보자 젊은이는 땅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머큐리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공작은 소녀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공작이 건설을 돕지 않는 모든 노예를 처단하라고 명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를로스는 그것이 꽤 추한 광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체를 태워버리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젊은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용사의 방문 후에 작업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하자 절망한 노예는 사리를 품고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의 충동적인 어리석음은 그를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경비병들은 감히 공작을 공격한 그를 미쳤다고 불렀고 그중 하나는 왜 그가 처형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머큐리는 용사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려두는 것이며 그가 떠난 후에
처형될 것이라고 설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과 함께 막 교대를 마친 경비병들은 감히 공작으로부터 소녀를 보호하려 했던 그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불길한 존재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경비병들은 눈앞에 서 있는 악마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서둘러 경보를 울리기도 전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얻어맞은 젊은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 앞에서 오랫동안 인류를 증오하는 인간을 찾아다녔다고 주장하는 마왕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악마의 통치자는 그에게 복수를 이루는데 필요한 힘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잠시 후 누군가 공작의 식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감히 카를로스의 저녁 식사를 방해한 노예에게 소리쳤지만 이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한때 알았던 어린 노예 소녀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귀족들은 병사들에게 개입하라고 소리쳤지만 악마는 이미 그들 모두를 학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마침내 머큐리가 달콤한 복수를 실행할 때가 왔습니다. 귀족들이 좌우로 학살당하면서 그들의 비명은 절망적으로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편 불 옆에 있던 노예들은 자신들의 삶에 대해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을 완성하기 전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노인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머큐리와 섬뜩할 정도로 닮은 형체가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제서야 무언가가 노예들의 발밑으로 던져졌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공작의 머리였습니다. 노예들은 주인을 죽인 자를 만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폭정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자유를 축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큐리는 이것이 우습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 남자들은 돕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망가진 자는 그들에게 지옥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머큐리는 스스로를 구원자라고 칭하는 용사를 위선자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구한 공작이 사실은 구제불능의 괴물이라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최종 보스는 애초에 이 학교에 온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에 따르면 약육강식의 법칙은 모든 세계에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치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면 역겨운 인류의 자식들은 불의에 직면해도 침묵할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용사가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머큐리는 기사도 다를 바 없다며 재빨리 손을 뿌리쳤습니다. 균형을 잃어 이제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머큐리가 그에게 돌진했습니다. 그가 노예들에게 조금만 더 동정심을 보였다면 이전의 잔혹 행위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최종 보스가 허공에 주먹을 날리는 자신을 발견했고 놀랍게도 기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의 위에 있는 용사를 발견했고 그의 말을 부정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기사는 자신이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는 지금 여기서 머큐리의 악행을 끝내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옛날 그들이 불 가까이에 있을 때 헬리아는 머큐리에게 다른 세계의 이야기에 익숙한지 물었습니다. 한 마법사에 따르면 이 세계 옆에 또 다른 영역이 있었고 소녀는 그것에 대해 꽤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머큐리는 이것이 꽤 우습다고 생각했습니다. 헬리아가 노예도 꿈꿀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자 소녀는 오해를 풀려고 했습니다. 그가 필사적으로 자신의 말을 되돌리려는 것을 보고 그녀는 킥킥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헬리아는 그의 팔을 잡고 다른 세계에서 만났다면 그들의 삶이 어땠을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젊은이는 몸이 굳었습니다. 소녀는 그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심지어 아이들에게 부모 같은 존재가 되어준 것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표현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이 존경스러운 사람과 함께 다른 세계에 대해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헬리아는 머큐리에게 약속 하나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만약 다른 세계에서 만나게 된다면 그가 전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묻은 후 마왕은 머큐리의 인류에 대한 증오가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꽤 우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함으로써 그들 모두를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신병을 안심시켰습니다. 그 순간 최종 보스는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기 시작했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과 함께 무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수정이 갑자기 형성되어 땅으로 떨어졌다. 용사는 그것을 집어들고 복잡한 심정으로 바라보았다. 그제야 그는 정신을 차렸다. 의식을 되찾은 지면은 용사에게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그러자 용사는 힘든 싸움 끝에 최종 보스를 물리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면이 놀랍게도 땅에 쓰러져 있는 사람은 아까의 상대가 아니었다. 이 사람이 진짜 최진성이며 마석은 차원을 넘나들고 다른 몸을 숙주로 삼는 능력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용사는 진성이 곧 깨어날 것이니 즉시 보육원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 순간 지면은 용사의 모든 허풍이
그저 웃기려고 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망연자실했다. 잠시 후 보육원에서 오토바이가 마침내 멈춰섰다. 도착하자 현수는 고요한 분위기에 의아해하며 원장님이 주무시고 계실 거라 생각했다. 그제야 할아버지는 잠자리에 들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라고 밝혔다. 원장님은 술 한 잔에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다고 말했다. 그는 방금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를 등에 업고 있었다. 허리가 쑤시는 것 외에는 할아버지는 괜찮아 보였다. 그때 누군가 나타나 계획이 실패했다고 말했다. 정장을 입은 남자는 범죄 세계에 발을 들일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현수는 그가 송만의 보디가드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하지만 그가 당황하기 시작하자 원장님이 그를 안심시켰다. 소녀는 할아버지에게 무슨 비장의 무기라도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원장님은 마침내 기억이 돌아와 110일을 기억해냈다고 밝혔다. 순식간에 조폭들은 경찰에게 포위되었다. 한편 보육원으로 가는 길에 지면과 용사는 지나가는 경찰차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용사는 친구에게 동료들이 있는 쪽을 가리켰다. 할아버지와 소녀는 이상한 녀석과 뚜러뻥을 든 자를 발견하자마자 그들을 맞으러 달려갔다. 지면은 경찰을 보고 공황 상태에 빠진 할아버지의 안부를 확인하러 즉시 달려갔다. 현수는 기사에게 최종 보스에 대해 물었다. 그가 쓰러졌다는 것을 알게 된 학생은 충격에 빠졌다. 그의 학교는 이제 마침내 일진들로부터 해방되었다. 소녀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흥분한 소녀처럼 용사에게 달려가 안겼다. 그 순간 다른 몇몇 사람들이 승리의 축하에 동참하기 위해 달려왔다. 아이들도 이겼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원장님이 이 시간에 깨어있다고 꾸짖기 시작하자 아이들은 경찰을 부른 것과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 때문이라고 그를 탓했다. 이 사랑스러운 장면에 승리한 용사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결국 승리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다. 안으로 들어서자 할아버지는 긴장을 풀라며 10대들에게 음료를 권했다. 지면은 아랑곳하지 않고 유언장을 준비한 원장님에게 소리쳤다가 너무 시끄럽다는 이유로 머리를 테이블에 밝혔다. 원장님은 자신이 꽤 늙었고 만일을 대비해 유언장을 준비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고는 아직 죽을 날은 멀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준비를 좀 한다고 나쁠 건 없었다. 그가 떠나면 변화는 불가피할 테니까. 현수도 원장님의 말에 동의했다. 결국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학교조차도 이 개념에서 안전하지 않았다. 불량 학생들의 범죄와 주인공의 고발글이 인터넷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로 인해 당국은 마침내 학교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상위 일진들과 이사장 그리고 교사들은 자신들의 범죄로 기소되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용사가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었다. 어리둥절한 소녀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기사는 최종 보스를 물리치고 차원을 넘나들 수 있는 이 마법 수정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유일한 문제는 마법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에 따르면 이 세계에는 마법사가 없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가 얼마나 틀렸는지 그는 몰랐다. 한 명이 막 그의 문을 두드리려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수는 이 차원에는 마법사가 없다고 지적했지만 바로 그때 누군가 그의 말을 반박했다. 인사를 받자 용사는 충격에 빠졌다. 알아봤냐는 질문에 용사는 낯익은 노인에게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놀랍게도 현수 역시 요식업계의 거물인 히빕을 알아봤다. 어떻게 아냐는 질문에 학생은 이 남자가 유명인이라고 말했다. 히빕은 최고의 요리 전문가이자 식품연구회사의 대표였고 그들의 마요네즈는 세계 최고로 여겨졌다. 그제야 남자는 고개를 숙여 용사에게 인사했다. 기사는 친구가 그렇게 인사하는 것은 처음이라 흥미로워했다. 그러자 노인은 그렇게 하는 게 멋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용사가 노인과 아는 사이인 것을 보고 고등학생은 상황을 파악했다. 그의 앞에 있는 남자는 용사의 동료 중 한 명인 대마법사 히빕이었다. 그 말을 마치고 노인은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얼마 후 히빕의 본사에서 고등학생은 꽤 충격을 받았다. 알고 보니 용사의 소환은 사실 마왕의 마석을 얻기 위한 마법사의 계획의 일부였다. 히빕이 그동안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올 방법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용사는 마침내 마법사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를 이해했다. 노인은 마지막 전투 직전에 오행성에게서 얻은 마법 수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놀랍게도 그 수정들에는 두 가지 저주가 깃들어 있었다. 첫 번째는 숙주를 차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차원을 넘나드는 것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수정들은 건드리는 즉시 활성화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었다. 그로 인해 마석들은 차원 사이로 흩어졌고 마법사도 함께 끌려갔다. 잠시 후 히빕은 마력을 잃은 채 요식업 사업가의 몸에서 깨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언가를 해야 했고 그래서
마법진을 만드는 힘을 가진 마요네즈를 만들었다. 그의 연구 결과 마법진은 학생의 피와 눈물로만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다. 다시 말해 히빕이 바로 바이럴 마요네즈 트렌드의 배후였다. 학생이 인터넷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그는 용사를 소환하는 방법을 보냈다. 하지만 그가 강력한 용사를 이 세계로 데려온 고등학생에게 감사를 표하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얼굴에 주먹을 맞았다. 용사는 분노에 차 그에게 달려들었다. 현수는 자신을 목숨을 잃을 뻔하게 만든 터무니없는 마요네즈 트렌드를 믿게 한 사람에게 격분했다. 그는 심지어 그 남자가 자신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덕분에 용사가 모든 불량배들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용사가 나머지 오행성에 대해 걱정하자 히빕은 이 세계에는 머큐리만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는 원래 차원에 남아 돌아올 힘을 모으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다시 말해 기사와 마법사는 이 위협에 가능한 한 빨리 대처하기 위해 즉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긍정적인 점은 머큐리를 물리친 후 얻은 마법 수정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다. 마법사에 따르면 포털은 내일 아침에 준비될 것이다. 그날 늦게 신선한 공기를 마신 후 우리 영웅들은 오랜만에 처음 만났던 장소로 돌아갔다. 한 달처럼 느껴졌던 그들의 짧은 모험은 또 다른 황당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그 말을 하며 현수는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하게 해달라는 소원을 들어준 용사에게 감사했다. 하지만 기사는 단지 자신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소녀는 용사가 자신에게 영감을 주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현수는 포기했던 꿈을 계속 붙잡기로 결심했다. 과거처럼 그는 어머니처럼 경찰관이 되기를 열망했다. 용사는 그들이 지면이 언급했던 이 세계의 수호자들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과거의 아이는 어머니를 우상으로 여겼지만 범인을 쫓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꿈을 포기했다. 그 때문에 두려움이 그의 삶을 침범했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나서는 것을 막았다. 하지만 이제 소녀는 두려움에 맞서기 위해 마음가짐을 바꾸고 싶어 했다. 결국 현수는 자신을 겁쟁이라 부르며 꿈을 결코 이루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지만 기사는 동의하지 않으며 친구가 매우 용감하다고 말했다. 결국 결코 도망치지 않는 사람은 훌륭한 경찰관이 될 운명이었다. 그 말에 소녀는 용사에게로 시선을 돌려 자신만의 꿈이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기사는 자신에게 비밀스러운 소원이 있다고 밝혔다. 어렸을 때 그는 성검에 선택된 후 용사로 알려지게 되었다. 물론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책임감에서 벗어날 방법을 바라기도 했다. 그럼에도 용사는 감히 하루도 쉬지 못했는데 그의 휴식이 누군가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처지에 대해 계속 횡설수설하고 있을 때 갑자기 팔을 붙잡혔다. 현수는 그가 그토록 원하던 휴가를 주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말과 함께 둘은 오락실로 달려갔다. 현수는 친구에게 친선 게임을 소개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기계를 망가뜨린 것에 대해 사과해야만 했다. 우리 용사들은 그 후 아바페이로 갔고 빨간 머리 녀석이 미친 듯이 먹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요리사에게도 사과해야만 했다. 현수와 그란델 그리고 용사는 영화관에 갔고 그곳에서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용사는 친구가 앞을 보고 포즈를 취해달라고 하자 흥미를 느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사진 부스 안에서 시끄러운 원숭이 소리가 나는 듯해 깜짝 놀랐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용사들의 즐거운 시간도 마침내 끝이 났다. 용사는 현수의 선물에 얼마나 기쁜지 표현하고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약속했다. 떠날 시간에 대해 질문받자 기사는 친구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지만 바로 그때 마법사가 나타났다. 이제 문이 준비되었고 용사와 히빕은 마침내 떠날 수 있었다. 조금 더 머물고 싶었지만 빈둥거리는 것은 그들이 누릴 수 없는 사치였다. 용사는 작별 인사를 하려고 했다. 그 순간 현수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그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했다. 그 고등학생은 이 세계에서 온 친구에게 악마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그 말과 함께 두 친구 사이에 약속이 맺어졌다. 그리고 그렇게 기사와 마법사는 손을 흔들며 작별했다. 용사는 마침내 떠났다. 마침내 새로운 아침이 밝았다. 주인공의 일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그는 평소처럼 등교 준비를 했다. 작은 차이점이라면 원장님이 주신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일상에 아무것도 바꾸지 않기로 한 현수는 용사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한 가지는 확실했다. 처음으로 현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설렜다. 이 안전함이야말로 용사가 그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다. 한편 다른 세계에서는 성녀가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용사를 데리러 달려왔다. 그제서야 그녀는 그의 손에 들린 이상한 종이를 발견했다. 기사는 그것이 가장 친한 친구에게서 받은 선물이라고 밝혔다. 히빕은 또 다른 마석을 찾았다며 그들에게 서두르라고 재촉했다. 그리고 그 말과 함께
용사는 나머지 악당들을 물리치기 위해 달려나갔다.